계속 살고 싶어. 내가 죽은 다음에까지 말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내의 일기로 안내 은시처 생활과 안내의 일기가 지닌 가치를 말해보려 합니다. 우선 핵심을 말하자면 안내의 일기는 안내가 안내로서 살기 위해 작성되었고 그걸 위해 읽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1942년 6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날이 안내 생일이라 일기를 선물로 받아 작성을 시작해요. 안내의 일기가 안내가 숨어 지내는 날부터 작성되었다고 아실 수 있는데 안내 가족이 숨기 시작한 건 42년 7월 9일부터입니다. 그러면서 1944년 8월 1일까지 작성했고 4일에 발각됩니다. 지금부터 2년 1개월간 은시처 생활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는 1차 대전에 독일군 장교로 참전해 철십자 훈장도 받았어요. 유대인이 독일을 위해 싸웠다는 게 신기할 수도 있는데 나치가 집권하기 전에는 유대인도 멀쩡히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치가 제1당이 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지죠. 1933년 3월 13일 나치가 다수표를 획득하자 반유대주의 데모를 시작해 유대인을 향한 괴롭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안내 가족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내다가 나치가 제1당이 되면 박해가 시작되니 1933년 네덜란드로 이주합니다. 2차 대전이 터지고 1940년 5월 네덜란드가 항복해 독일군이 들어오며 네덜란드에서도 박해를 시작하죠. 그리고 1942년 7월 5일 일요일 16살인 안내 언니 마르고 프랑크에게 SS의 소환장이 날아옵니다. 부모님은 은시처로 이주하기로 하고 다음날 월요일부터 짐을 옮기는데 옷과 방에 옷을 가득 채우면 의심을 받을 테니 다들 옷을 최대한 여러 벌 껴입어 한 벌이라도 더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안내는 부모님은 7월 16일부터 은시처에 숨어 살려고 계획했는데 소환장이 날아와 열흘 일찍 움직입니다. 덕분에 다음날 바로 움직였던 게 가능했죠. 마침내 안내는 은시처 생활을 시작합니다. 프린센 그라우트 263번지에 위치한 아버지 회사 건물을 개조했고 구성원은 안내 가족 4명, 아버지 회사 동료인 판단신의 가족 3명, 그리고 치과 의사인 알베르트 디셀입니다. 은시처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법에 질리지 않은 날이 과연 있을까란 말이 일기에 나올 정도인데요. 암스테르담에 하루에 2번 폭격을 받아 공습경보가 3번 울리기도 하고 바로 그날 자정에 또 공습을 받고요. 한 번 50만 킬로 폭탄을 떨어뜨려서 건물 전체가 갈대처럼 흔들렸다고 표현합니다. 은시처 건물에 도둑도 3번 듭니다. 경찰 순찰도 왔고요. 은시처 입구인 회전 책장 앞까지 왔는데 운 좋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안 그래도 고생인데 내부 환경도 엉망이었어요. 오랜 기간 다들 갇혀 지내니 예민해지고 구성원과 여러 마찰도 벌어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점점 안 좋아져 한 번 불화가 생기면 지속시간도 길어지니 말을 아끼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에 다들 지쳐서 라디오로 연합군이 무언가를 했다거나 독일, 이탈리아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종전이 온다는 희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니 안내는 자주 악몽도 꾸고 서서히 피폐해지죠. 안내는 종전 후 뭘 하고 싶은지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기대와 달리 식구들을 도와주던 조력자인 야채상에 체포되고 매일 유대인 문제가 언급되고 연합군 상륙 작전은 지지부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긴장감, 예민함, 처진 분위기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죠. 이런 시기가 길어지니 나중에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몰살당하든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다 44년 6월 6일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개시하며 모두가 화색이 돋고 해방이랑 현실이 다가올 거란 믿음에 흥분합니다. 다시 은신처에 희망이란 달콤한 향기가 퍼진 거죠. 이후 연합군이 승전보를 올리니 그 향기는 더욱 짙어집니다. 그러다 7월 21일 일기에 영화 작전면 발키리로 유명한 히틀러 암살 시도 소식을 듣고 희망이 가득 찼다고 표현하죠. 왜냐면 내부에 히틀러에 질린 사람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10월에는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생각에 두근거려 합니다. 하지만 8월 4일 은시처가 발각되면서 안내 일기는 끝이 납니다. 1944년 8월 4일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은시처 앞에 SS 간부 카르 요제프 질버바우어와 네덜란드 경찰이 찾아옵니다. 은시처 식구 8명과 조력자 2명을 체포하죠. 조력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생존합니다. 반대로 은시처 식구들은 아우슈비츠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다른 장소로 흩어지며 오토 프랑크를 제외한 모두가 사망합니다. 오토 프랑크가 지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월 27일에 러시아군에 의해 해방돼 목숨을 건졌죠. 안내와 또래인 패턴은 해방되기 3일 전인 45년 5월 5일에 사망합니다. 언니 마르고 안내는 44년 10월 말에 베르겐벨젠 수용소에 이송하는데 참혹한 위생 때문에 겨울에 티푸스가 창궐했고 이에 둘은 사망합니다. 정확한 사망일자는 알 수 없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로 추정되고 두 소녀 시신은 베르겐벨젠 집단 매장지에 묻힌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그래서 두 소녀 시신이 묻힌 건지 확인되진 않지만 해당 장소의 안내 친척이 비석을 세워 상징적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비석은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을 잊지 않기로 결심한 독일과 세계인이 찾는 장소가 되었죠. 당시 안내와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한 사람 중 안내 친구도 있습니다. 일기에도 몇 번 언급된 하늘이 고슬라인데요. 같은 방은 아니었고 둘은 철조망 장벽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재회였지만 얼굴을 마주보며 잠깐 대하고 철조망 위로 안내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는 게 전부였죠. 언니가 마르고 언니를 잃은 직후엔 이젠 내겐 아무도 없다며 하소연했다고 회상합니다. 코슬라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을 잃습니다. 그녀는 이후 혼자 살아남은 오토 프랑크와 만났고 오토 프랑크는 고슬라 자매를 돌봐주고 암스테르담에 53년까지 살다가 형제가 살던 스위스로 이주해 재혼합니다. 이때 재혼한 여성도 아우슈비츠 생존자며
남편과 아들을 수용소서에 잃었습니다. 재혼 후 프랑크는 안내 일기를 알리는데 남은 생을 마치다 1980년 8월 19일 사망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프랑크와 고젤라는 연락을 지속했죠. 그녀도 2022년 93세 나이로 별세합니다. 그녀는 생전에 안네 프랑크 일기를 자신이 수용소에서 대하고 겪은 안내 이야기로 채우고 싶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선 밀고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의심받은 건 회사 창고 일꾼 판 마렌이지만 의혹만 있을 뿐 증거가 없었죠. 은시처를 급습했던 질버 바워도 밀고자를 모르고 그의 상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CBS 60분 프로그램에서 전 FBI 수사관, 역사학자, 범죄학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은 조사 결과 같은 유대인인 아놀드 판덴베르그가 밀고자를 합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서 잘 알려진 공증인인데 은시처 명단을 나치에 넘겼고 그 증거로 오토 프랑크 공책에서 판덴베르그가 유대인 은시처 목록을 나치에 넘겼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하죠. 판덴베르그는 나치 정책에 협력하던 유대인위원회 회원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은 살리기 위해 나치에게 가치 있는 걸 제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같은 유대인 은시처를 밀고 한 거죠. 오토가 이를 알리지 않은 건 반유대주의 정서가 다시 강해질까봐 그런 거로 추정 중입니다. 안내 일기는 오토 프랑크가 읽어보고 일부러 몇 페이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엄마를 비판하는 내용을 일부러 뺀 건데요. 1999년 안네 프랑크 재단 전 대표이자 미국 홀로코스트 교육재단 센터 회장인 코르넬리스 스위크가 오토 프랑크에게 받은 일기 5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가 스위크 재단에 3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에 2001년 받게 됩니다. 요즘 새로 출간하는 책에는 이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었고 그 날짜가 1943년 10월 30일, 1944년 2월 8일자입니다. 책을 읽기 전까지는 우린 안내하면 나치 때문에 숨어 살다가 홀로코스트로 생을 마감한 불쌍한 소녀라는 이미지밖에 없는데 그건 안내를 아는 게 아닌 안내가 처한 상황만 아는 겁니다. 안내 일기를 읽다 보면 안내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됩니다. 안내는 좁은 공원에 숨어 살며 많은 걸 즐기지 못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일기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은시처 식구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기록도 많습니다. 은시처서 가장 어리고 혼낼 때마다 외톨이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일기서 나오고 너무 자신에게 비난 욕설을 하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록도 꽤 많습니다. 일기를 읽다 보면 안내를 정말 힘들게 한 건 전쟁이 아닌 함께 은시처를 지낸 가족과 일행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겉으로 명랑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그럼에도 성장하려는 당찬 소녀라고요. 시간이 지나 새로운 걸 배워 성장도 하고 안내만의 가치관과 자아를 서서히 형성해 그녀만의 철학도 꽤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안내는 점점 자기가 누리는 사소하지만 작은 것에도 기쁨을 맞이하고 당연하다 느낀 것에도 큰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일기는 직설적으로 전쟁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한단 말인가? 인간은 왜 서로 평화롭게 살지 않는 것일까? 왜 모든 걸 파괴하려 드는 걸까? 그러면서 다양한 역설을 말하며 왜 인간은 그토록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라 묻습니다. 거기에 안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은 이름 없고 작은 개인주도 책임이 있어. 인간 본성에는 살인하고 파괴하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이야. 위와 같이 안내 혼자 고뇌하고 힘든 마음을 정리하고 무언가 깨달은 걸 적어나가는 식으로 일기는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안내 일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은시처 식구이자 판다신의 아들인 페터에게 호감을 느끼고부터입니다. 매번 어른들에게 혼나 감정이 상해있었고 괜찮은 척 연기했는데 이런 모습을 은시처 식구인 페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박또박 할 말하고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모습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안내 그날 일기는 기쁨으로 가득하죠. 안내는 당시 페터에게 이성적 호감과 궁금증이 싹 트던 시기입니다. 그 시점부터 일기 내용이 조금씩 밝아지고 안내가 두근거리고 행복해하는 감정이 느껴지죠. 특히 이런 긍정적 마음이 절정을 찍은 글귀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햇살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한 그것이 가능한 한 나는 결코 슬퍼하지 않으리라. 두려움을 가진 사람,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디라도 좋으니 밖으로 나가서 완전하게 혼자 있어 보는 거야. 약 19개월을 숨어 살며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해당 날짜입니다. 여기에는 은시처에 나가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고 싶다는 안내 욕구도 담겨있죠. 이 시기 안내가 심적으로 행복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장치가 일기 시작 부분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키티 혹은 바로 하루 일과 내용을 시작하고 가장이란 키워드는 가끔 사용하는데 해당 날짜부터는 가장 사랑하는 키티로 시작하는 일기가 3번 연속 나오거든요. 끝맺음도 보통 너의 안내, 엠프랑크, 너의 안내로 하는데 페터랑 이야기를 많이 해 더 가까워진 날은 감사하고 행복한 너의 안내로 하며 끝이 납니다. 물론 안내가 페터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아버지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안내는 원래 은시처 구성원 중 아빠를 제일 사실상 유일하게 언제든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의지하고 신뢰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도 영영 자신의 벗이 대신 못한다고 깨달아 자신 빼곤 아무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도 안내에게 필요했을 거고 그게 구성원 중 가장 얌전하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인 페터에게 향한 것도 있을 거라 봅니다. 동시에 읽으면서 이 소녀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 알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안내가 정말 성장했구나 느낀 파트는 그녀가 은시처 생활하기 전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가 그립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자신은 그 시절을 넘어 훌쩍 성장해 다른 요소가 자리 잡아서라고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하니 자신이 부모보다 똑똑하고 최고라 생각하는 흔히 우리 모두 겪어본 난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너무 애취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하니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리며 얼마나 안내를 사랑하는지 말하죠. 그러자 안내도 죄책감을 느껴 눈물을 터뜨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많이 배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죠. 한번 해버린 일은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반복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는 있지. 결국 책은 단순히 전쟁 참혹함에 따른 기록만이 아닌 안내라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셈이죠. 일기에서는 안내가 어른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사실 사춘기 소녀다 보니 프라이버시를 얻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 더 마음고생했고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말에 더 아프게 받아들인 것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일기 중간에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가 안내 슬로건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더욱 비슷한 또래인 페터에게 마음이 갔을 겁니다. 안내는 일기를 쓰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이 자리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키티라는 가장 친구를 만들고 키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일기를 작성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사춘기 소녀가 사생활 없이 언니, 오빠, 어른하고만 지내야 하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있지만 그걸 맘 놓고 말할 친구가 없고 만나는 게 불가하기 때문이겠죠. 결국 안내는 일기라는 친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적어 스스로와 대화합니다. 안내는 겉으로는 매우 밝은 소녀입니다. 타인이 자신에게 뭐라 해도 결코 주눅들지 않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상처를 이겨내느라 골마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비난이 큰 상처가 되었어도 변하기 위해 정말 힘겹게 노력했지만 자신이 이겨내야 하는 게 자신보다 힘이 세다고 하소연하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안내로서 남으며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진다면 그때는 가능해질까라 부르며 일기는 끝이 납니다. 안내는 마지막까지 자기 내면 속 고민과 감정을 일기에 적으면서 정리했죠. 전쟁 아픔과 참혹함도 담아냈지만 안내 얘기는 역사적 기록으로서가 아닌 안내로서 살기 위해 안내 스스로의 성장과 감정, 고민을 나누기 위한 상담소였다고 합니다. 특히 일기 분량을 보면 언제가 가장 마음고생 많았는지 유추가 가능한데요. 바로 1943년입니다. 42년은 6월부터 작성했고 약 106페이지, 44년은 8월까지만 약 244페이지 작성했음에도 43년은 1년 전체 분량이 약 105페이지 정도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즉 은시처 생활 중 안내는 43년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라 유추가 가능합니다. 42년은 은시처 처음 생활이니 여러 가지를 적고 44년은 페터 관련과 종전한다면 뭘 할지 두근거리는 감정을 적느라 그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43년은 두근거릴 관계도 없고 희망이 적어 불신이 가득해 다들 피폐해져 갈등이 만연하던 시기였죠. 이런 피로감에 안내도 일기에 적을 게 없었고 일기를 쓸 여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모두 일자 일기를 쓰긴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날은 그냥 다음날 몰아서 작성하거나 특별한 게 없으면 짧게 작성하고 끝내거든요. 안내 일기가 후대에 어떤 가치를 주고 왜 읽어야 하냐 묻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은시처 생활까지만 기록한 거니 체포부터 홀로코스트 경험이나 전쟁 참혹함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어떤 역사를 알려줄 수 있냐면 전쟁과 광기는 얼마나 평범한 사람도 악으로 몰아 쉽게 그들에게 죽음과 폭력을 휘두르는지 배웁니다. 안내와 가족들은 정말 평범합니다. 학교 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에게 혼나고 친구나 가족, 주변에 뒷담도 하고요. 사춘기 아이가 겪는 성적인 고민도 하고 사랑도 하는 그냥 평범한 10대 소녀 이야기예요. 어떤 역사적, 정치적 목적도 아닌 10대 소녀 안내가 겪는 자아성장을 다루고요. 우리가 모두 어릴 때 겪어온 감정의 성장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소녀가 전쟁이란 이유로, 유대인이란 이유로 타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을 정당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으며 숨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저는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 여깁니다. 영상 초반에 말한 핵심 기억하시나요? 안내의 일기는 안내가 안내로서 살기 위해 작성되었고 그걸 위해 읽는 책이라 했었죠. 태생은 누구도 선택할 수 없기에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특별함 없는 사람이 특별한 죄인으로 만드는 게 전쟁이고 혐오입니다. 우린 수많은 안내를 그 자체로서 살게 해줘야 합니다. 유네스코가 안내 일기를 등재한 이유도 다음과 같아요. 10대 언론인 어린 친구들은 공감하고 수십 년 전 기록으로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종차별과 전쟁, 학살이 무엇을 파괴하는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일기는 전쟁 동안 일기를 쓰지 못한 모든 일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안내는 어느 날 부모님에게 혼이 나서 상처를 받아 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나 왜 누군가가 미래에 이 일기를 읽을까? 나 말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과연 생길까? 라고요. 그리고 우린 이제 압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읽었고 그때 위로해주지 못했지만 각자 시간 속에서 그 시절 안내를 위로해주고 있고 우린 안내 같은 아이가 두 번 다시 안 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안내 일기를 읽으며 비극을 배우는 건 이런 평범한 소녀의 일상도 파괴하는 게 전쟁이라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가해자는 반복하지 않고 피해자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린 비극이라는 역사를 배웠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며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내는 600만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족 박해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이 외치는 호소를 나타냅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박해가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뛰어놀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며 성장한 사춘기 소녀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공동체를 더 이상 우리 사회 손으로 잃지 않기 위해 읽는 겁니다. 결국 안내가 일기를 쓴 이유도, 우리가 그걸 읽는 이유도 같습니다. 안내로서 세상에 살기 위함입니다. 나와 다른 민족, 종교, 사상, 인종이더라도 그 사람 자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함이고 함께 살아도 된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가치가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시 안내 일기가 비슷한 작품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징비록이 있는데요. 징비록은 임진왜란 시절에 류성룡이 기록한 책입니다. 전란에 대한 반성과 앞날의 경계로 삼기 위해 징비록을 집필했고 과거의 낯을 징계해 환난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안내가 일기를 통해 안내로서 살기 원했듯 조선이 계속 조선으로서 남길 바란 거죠. 또다시 내부가 썩어 무능 때문에 외부 세력에 국가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를 작성하는 건데 아쉽게도 조선은 멸망했죠. 그러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내 일기를 보며 안내 일기 내용과 가치, 그리고 안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원래 일기가 주는 힘과 작성하는 이유도 더 자세히 말해보려 했는데 그럼 너무 중구난방해지고 영상도 길어져 집중이 힘들어지니 다음에 따로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